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10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화려한 불꽃으로 장식했고 일본 증시도 니케이 선물이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해가며 52,0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또 밀렸고 미국 증시 또한 러셀이 가까스로 반등했을 뿐 나머지는 눌려서 마감했어요. 변동성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은 영상 후반에 가칭 옛 파생 동지회 선후배들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방향성을 잡지 못한 듯 했는데 그래도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등 월 마감을 앞두고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전 11시 이후에는 선물 미결 지약정마저 쭉쭉 빠지면서 지수를 가두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옵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만이 가두리인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선물 진폭은 10포인트에 달하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선형적인 매도를 장 마감까지 6천억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의 방어가 지수 하락을 틀어막으면서 선물을 고가로 마감시켰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변동성이 좀처럼 빠지지 않거나 더 오르기도 해서 V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곤 했는데 오늘은 시가선부터 V코스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해서 3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초부터 마켓메이커들이 이제 상승이 대충 마무리되었거나 아니면 힘이 빠졌다라고 본 것인지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에도 롤링업 해지 강도를 낮춰왔는데 오늘은 더 이상 롤링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델타를 좀 쳐맞을지언정 세타와 베가 감소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외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때 우리 증시도 함께 조정을 받게 될지 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쪼그라들게 될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우리 증시는 그동안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리테일이 ETF 매수 등 대기 매수 수요가 많다는 것이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에서의 첫 조정 때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만 확인된다 그러면 매매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선형적인 매도를 했지만 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를 냈고 장마감 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조 원가량 블록딜 매수가 집행되면서 일중 순매수로 마감됐어요. 선물 매매 또한 오전 10시까지는 매도를 5천억까지 쌓는 등 지수 상승을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순매수로 돌리면서 베이시스가 살아나서 매수 차익 거래가 1,300억까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은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죠. 선물 비결장 쪽도 또 감소해서 10월 중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폭등한 동안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 한번 제대로 밀지 못하고 깔짝깔짝 매매를 한 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번 증시 상승은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에게는 다가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추세 매매가 제일 쉽다라고 하지만 하나의 추세를 끝까지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 추세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손절매와 해지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 590포인트, 하단 배리어 540포인트를 유지하되 풋클래스의 미결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 같은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연히 상승세는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해서 해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살아나서 S&P 변동성이 19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 같아요. 야간 선물이 2포인트대 하락을 했지만 갭 다운이 나와서 바로 아래로 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지난 28일과 같은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즉, 장 초반이 눌림은 나름 크지만 옵션 가격은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콜 변동성만 죽어가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가 이제 2주일도 안게 됐겠죠. 안 남았죠.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콜옵션 가격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관전 포인트는 지수가 가벼운 조정을 겪을 가능성 생각하면서 일중으로 콜옵션 매도 비중을 높인 스트랩 매도로 따라가되 개인이 레버리지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지 또 물려있는 인버스의 청산이 들어온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 후반이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줄줄 눌려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저점을 4거래일 연속해서 낮춘 것이고 주봉을 작게나마 음봉으로 누른 것이죠.
그러나 뉴스 플로우를 보면 전체 시장이 밀린 것이 아니라 못난이 증시인 독일과 프랑스만 밀렸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증시는 강했어요. 개별 종목을 봐도 10월 중순에 급반등했던 라인메탈이 추세선 맞고 그대로 망가지면서 쌍봉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에르메스도 프랑스 증시가 역사적 고점 갱신 살짝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함께 내리고 있어요. 오랜 수렴 끝에 강한 상방 돌파가 나왔던 메르세데스 벤츠 얘도 이틀 연속 밀리고 있는데요. FOMC 이벤트 이후 미국이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목요일에 유럽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로화가 연속해서 밀리는 것 자체가 유럽이 여기서 더 오를 모멘텀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월말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시세 자체가 터지진 않았고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66.61포인트로 연중 최저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금리 인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 채권 변동성이 69포인트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이 지나치게 안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장이 워낙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고 통화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마감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9.545포인트까지 올라서 마감했어요.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이나 모두 지난 9월 이후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되돌림이 나온 상태인데요. 더 긴 시계열로 보아도 올해 채권이나 통화는 그냥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그재그 파동만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올해 매크로를 한 트레이더들이 고전하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다 박스회기입니다. 시장이 올해 횡보를 하면 할수록 발산하려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기대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당장은 참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목요일에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 여러 차례 4,050달러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차례 도전에 실패하자 유럽장 마감 후에는 일중 매수자들이 손절매가 들어오면서 4,000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 반등이 들어오며 4,013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4,000달러는 쉽게 깨기 어렵겠다, 하지만 이후의 시장 상승은 매우 점진적일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무려 마이너스 8.7% 하락하면서 22.66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이는 10월 10일 이후의 변동성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것입니다. 참고로 10월 10일은 골드가 다시 4,000달러에 안착한 것인데요. 현재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골드는 3,800달러에서 4,200달러의 박스를 거의 한 앞으로도 2주 정도 그리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기름은 새로운 뉴스에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말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목표물에 군사 공격을 할 계획이 있다는 뉴스가 뜨면서 반짝 상승해서 61.38달러까지 텍사스 기름이 올랐죠. 그러나 이후 미국 세션 들어서 해당 뉴스를 부인하면서 유가는 상승분을 수차례 반납하려 했어요. 그래도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60.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사흘간 60달러 지지 이후 작은 양봉을 만든 것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트레이더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이른바 정권 교체가 목적인 것이지 유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트럼프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기름 시장이 새로운 반응거리를 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힘이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본장 개장 1시간 전 프리마켓 호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며 나스닥 선물은 26,274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는 이번 주 내내 현물 시장이 기이한 횡보를 했던 가격대에 도달한 것이죠. 제가 기이한 횡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지난 29일과 30일 증시가 한참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일 장 마감을 눌렀지만 장 마감 직후 아마존 등이 시장을 끌어올리며 애프터마켓에서 나스닥 선물을 급등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장 개장과 함께 현물 기준 나스닥은 1% 넘게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갭 상승 이후 30분간 꾸준히 눌림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갭을 메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 상승분에 비하면 지수는 나스닥 아주 잘 버틴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당일 눌린 자리를 대부분 만회하고 또 시가선까지 올라오게 돼요. 정상적이라면 이쯤 되면 다시 변동성 매도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시장이 추가 반등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일본 증시처럼 종가 고가로 마감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일이 5일선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면서 오늘은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30분만 반등하고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꾸준히 눌리게 됩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마감까지 눌렸는데요. 유럽 마감 이후에도 나스닥 선물은 매도가 쏟아져 나면서 25,888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과하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에 눌린 자리는 전일 종가 기준 고작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아요. 전일 나스닥 종가 기준,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종가 기준으로는 1%밖에 안 밀렸고 현물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갭상승한 것을 메워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오전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오후장에는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조정다운 조정 없이 꾸준히 반등이 들어오면서 장마감 30분까지 당일이 눌림을 대부분 만회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또 변동성이 불어져야 되죠. 그런데 변동성은 얼마 눌리지 않았고 19.1포인트로 마감하게 됩니다. S&P 지수도 사흘 연속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위아래 꼬리는 길게 나왔을지언정 몸통은 매우 작은 음봉이 이어지고 있죠. 즉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동성 선물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기 직전이 어떤 웅크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어느 날은 날 잡아서 아주 대음봉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죠. 여하튼 변동성이 상승에 비하면 10월 마지막 거래일은 시장의 움직임이 잘 통제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 러셀은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유럽 마감 전후로 눌림이 나와서 또다시 마이너스 1%를 찍었죠. 그래도 오후장에는 다른 지수와 달리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아마존 9.72% 상승하고 그래서 역사적 고점 갱신했는데 장중에는 음봉 맞았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였죠. 마소나 구글도 이틀 전에 고점 갱신하고 음봉을 연속해서 맞으면서 이거 시장의 체력이 좀 소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도 나스닥 시총 1등부터 20등을 보면 메타나 코스코 이거 한참 내려가 있죠. 그리고 팔란티어나 마이크론 많이 올라와 있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팔란티어가 시총 10위 안에 들어오면 시장이 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뇌피셜일 뿐이죠. 근데 시총 10등부터 15등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 보면 10월 마감이 나스닥 시총 순위는 대충 1등은 엔비디아, AI 생태계 최강자죠. 그리고 그 뒤에 전통이 애플, 그리고 3위는 오픈 AI한테 물려있긴 해도 여전히 비즈니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마소, 그리고 의외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AI 도입이 성과가 기대된다는 아마존, 그리고 GPU 파일을 나눠 먹으려는 브로드컴, 그리고 이젠 AI 이중대인 구글과 테슬라, 메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총 1등부터 20등까지가 나름 지금 10월 마감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보는 것도 이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밀려서 마감했는데 월요일에 갭다운 출발 후 빠르게 눌린다면 장중에는 여러 차례 큰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먼데이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동안 위클리 옵션에서 계속 콜 매수가 반복된지라 이번에도 콜 클래스의 거래량을 잘 보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움직임은 풋옵션 시세는 주지 않고 콜옵션만 눌러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살짝 눌러서 마감하는 그러니까 작은 음봉 아니면 장중에 봉 길이가 제법 크게 나오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리테일이 레버리지 매수 규모에 따라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풋옵션을 다 죽이는 그런 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지수가 눌릴 때 마켓메이커들이 자신있게 풋옵션 미결을 늘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고점이 확인되었을지언정 저점은 이번 만기까지 540포인트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토요일에 옛 파생동지회 선후배, 파생동지회라는 건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다른 게 가칭입니다. 선후배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60대, 50대,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같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30포인트를 넘는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도 이번에 모인 분들 중에서 적게는 20개 또 많게는 400개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작년 10월에 주식이 정말 쌌어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넉넉하게 담은 분들 꽤 있었거든요. 이번에 많은 성과를 누리고 있지만 의외로 파생해서 적자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보면 다들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파생을 할 줄 안다는 게 그러니까 남들이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처음 맞는 것을 이 파생한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변동성 폭등장에 이거는 또 한 번 겸손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형님 이제 뭘 아직도 파생을 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하니까 또 다른 후배는 저에게 형님 뭘 아직도 유튜브를 하십니까? 해요. 이 시장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들이 이런 분들이 특징은 시장 앞에 참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고 저도 적진 않지만 참 사람들이 겸손해요. 내가 틀린 거 반드시 인정하고 포지션 꺾을 줄도 알고 안 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승부를 걸기도 하고 또 냉정해지기도 한데요. 참 배울 게 많고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장에서 진즉에 도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외 시장 이야기할게요. 지난주부터 유럽은 서머타임이 종료돼서 유럽 세션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마감하죠. 미국도 월요일부터 서머타임 종료돼서 밤 11시 30분에 본장 개장하고 다음날 6시에 현물장이 마감합니다. 지표 발표도 1시간씩 늦춰지는데요. 요즘 유럽 거래량이 워낙 줄어들어서 이 서머타임이 종료되었는지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프랍 시절 주간 회의 때 항상 향후 2주간이 글로벌 증시 휴장일을 챙기는데 당장 월요일도 지금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로 휴장이에요.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선물 시장이 열리긴 해도 왜 이렇게 거리가 없지?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월요일은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대로 된 정부 측 지표 발표가 셧다운 때문에 없어서 ISM 제조업 지표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 신뢰도가 원래 높은 민간 지표이기도 하고요. 증시 또한 여기서 강한 반등을 하냐 아니면 상승이 끝나고 아래로 처박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은 방향성 매매를 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 세션에서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도 있죠.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를 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그동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강세로 반응할 경우 변동성이 얼마나 죽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얼마 죽지 않고 잘 버티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일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